당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매달 이게 무슨 짓이야? 대답 좀 해봐.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죽고 나서야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빈소를 치우고 조문객들을 보내고 하룻밤을 홀로 눈도 못 붙인 채 버텼던 그 아침에 큰아이가 아버지의 핸드폰을 들고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문자가 엄청 많아. 저는 그날까지도 남편이 그저 무뚝뚝하고 평범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소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연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마음에 남았던 사연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글로 보내주신 이정은 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소가 직접 읽고 직접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정은 씨가 남편 김태호 씨를 처음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은 10마디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정은 씨는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정은 씨는 그게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만난 지 1년 만에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더 알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말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나중에 답답해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태호 씨는 말은 없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었고 한 번도 빈말을 한 적 없었고 한 번도 이정은 씨를 당황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의 영업부에서 일했고 이정은 씨는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큰아이 수아가 태어났고 몇 년 뒤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들이 쌓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크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정은 씨는 썼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고 아이들이 재롱을 부려도 웃음이 소리 없이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사람, 그냥 표현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 침묵이 점점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정은 씨는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동네 소식, 시어머니와의 갈등, 생활비 부족,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꺼내면 돌아오는 건 대부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나중에 얘기해.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차츰 남편에게 말을 거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도 답이 없으니 혼자 말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TV 앞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나가자는 말도 없었고 뭔가를 같이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먼저 제안하면 마지못해 따라오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표정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이정은 씨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원래 그런 애야. 어릴 때부터.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두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십수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은 점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것보다 무언가를 숨기는 느낌이 드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월급날이 지나면 통장이 이상하게 빨리 비었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조심조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남편의 월급이 어디로 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특별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큰 소비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로부터 이틀 안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정은 씨는 한 번은 참다 남편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남편은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눈을 보면서 비로소 화가 올라왔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설명도 없이 벽을 세우는 느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날은 결국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정은 씨의 목소리만 높아지다가 남편이 방문을 닫으면서 끝났습니다. 그 밤 이정은 씨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답답해서, 그리고 무서워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통장은 채워졌다가 빠르게 비었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이정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말을 꺼냈지만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어디 나쁜 데 쓰는 건 아닐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정은 씨의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회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엉킨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순간 지금껏 쌓인 원망이나 답답함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아있어 달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발견한 덕분에 큰 후유증은 없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날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입원한 남편은 한동안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뇌졸중의 영향으로 언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남편은 눈으로 이정은 씨를 보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게 보는 건지 뭔가를 말하려는 건지 이정은 씨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도 그 눈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면서 남편은 조금씩 말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어 기능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정은 씨의 손을 잡더니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이정은 씨는 그 말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쓰러진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오랜 시간 말이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미안함인지. 남편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눈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태는 기대만큼 빠르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복직은 했지만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남편은 조기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버티기엔 몸 상태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퇴직한 뒤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 동안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술도 마시지 않고 TV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정은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잠결에 남편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장면을 사연에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견했고 119에 신고했고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적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성 심정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고 남편은 짧게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맛있다는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발인 당일 실신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왔고 빈소는 조문객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사람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달래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일로 3일이 지나갔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그날 저녁 이정은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일찍 잠들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이정은 씨는 남편이 없는 빈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정말로 그 사람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서 문 앞에 선 채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 씨는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발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딸 수아가 아버지 핸드폰을 들고 이정은 씨 앞에 왔습니다. 유심이나 개인정보를 정리해야 한다고 어차피 해지해야 하는 번호니 먼저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잠금은 생년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수아가 문자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문자가 엄청 많아. 이정은 씨가 다가갔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아무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에서 온 문자가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나왔습니다. 수백 개.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장례식 당일 오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소가 한창 조문객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온 문자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더니 핸드폰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정은 씨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친척들 중 한 명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핸드폰을 조용히 수아에게서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은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죽은 사람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데 이미 손은 문자함을 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부터 읽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수술 잘 됐어요. 이정은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문자함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남편의 회사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이정은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집에서 언급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들은 짧고 다정했습니다. 격식이 있었지만 온기가 있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잘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 문자가 온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씨는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이정은 씨가 남편과 가장 크게 싸웠던 날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사라지냐고,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높였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가 보내는 문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알았어. 또는 괜찮아.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직원의 아이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술을 받은 건 민준이가 돌도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일부 충당됐지만 자기 부담금과 재활비용, 검사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배의 아내도 아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한 가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느 날 퇴근 후 후배가 사무실 계단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자들을 통해 그 사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후배 계좌로 조용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보낸 돈이 그 금액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이틀 안에 통장이 비던 이유. 이정은 씨가 술값이라고 의심했던 돈, 카드값이라고 생각했던 돈, 남편에게 소리쳤던 그 돈이 3년 동안 매달 후배 아이의 병원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방 안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문자함을 다 읽고 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정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인지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원망인지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느 하나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지난 3년의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돈 얘기로 싸웠던 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표정, 창밖을 바라보던 눈길, 이정은 씨가 당신 숨기는 거 있지? 라고 몰아붙이던 날 남편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 이정은 씨가 밤새 울었던 것,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남편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만 했어도 됐습니다. 후배 아이가 아파서 도와주고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가정이 힘든 사람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다면 오히려 함께 도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사연의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하는 선한 일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말을 하면 후배가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했을 것이고 집에 말을 하면 이정은 씨가 더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정은 씨는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정은 씨에게는 3년 동안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변명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왔습니다. 변명 없이 설명 없이 그냥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다고 썼습니다. 그 사람이 변명이라도 했다면 지금 이 감정이 조금은 단순했을 것이라고. 변명 없이 다 받아낸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장례가 모두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 연결됐습니다. 목소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자신이 김태호의 아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과장님이 돌아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조문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감히 가도 될지 몰라서. 이정은 씨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 박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준혁 씨는 이정은 씨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이정은 씨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문자함을 봤다고 했습니다.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준혁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에게 남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해줄 수 없으니 아는 만큼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 박준혁 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 퇴근 후 계단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 곁에 있어야 했고 보험으로 부족한 금액을 어디서 더 끌어와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늦게까지 남아있던 남편 김태호 씨가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뭐냐고 간단히 물었고 박준혁 씨가 아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술비에 보탤 수 있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티내지 말고 그냥 써.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갚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이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매달 조용히 같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박준혁 씨는 그 돈이 없었다면 아이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준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과장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말을 이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남편이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들은 적 있나요? 박준혁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비슷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그러자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말하면 아내가 더 아껴서 살려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정은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돌아봤지만 이정은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이 했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말하면 아내가 더 아껴서 살려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정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한 건 이정은 씨였습니다. 후배 아이를 돕는 것을 집에 알리면 이정은 씨가 살림을 더 줄이고 더 아끼고 더 고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내가 부담 갖지 않도록 남편은 그 비밀을 혼자 3년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3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정은 씨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당신 나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게 범죄자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남편이 느꼈을 감정을 이정은 씨는 상상했습니다. 매달 후배에게 돈을 보내고 아이가 수술을 잘 받았다는 문자를 받고 조용히 안도하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아내에게 의심을 받고 해명도 못하고 그냥 비난을 받아내면서 또 다음 달을 기다리는 것. 그 반복이 3년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왜 더 믿지 않았을까? 왜 그 침묵이 선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정은 씨는 남편의 방으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 이후 열지 못하고 있던 방이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 낡은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은 남편의 글씨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보낸 금액, 민준이의 수술 날짜, 검사 결과, 회복 경과가 짧은 메모 형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날짜 없이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뛰어다닐 수 있으면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줄줄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이정은 씨는 이 수첩이 남편이 남긴 유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남편은 결코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혼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그게 이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정은 씨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주 앉던 자리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 표현이 없던 사람,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방에서 나오면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소의 사연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정은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혼자 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직접 찾아가서 음식을 챙겨드리고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은 씨도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핸드폰 봤지? 이정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배 아이 일은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정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뜻밖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태호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서 짧게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후배 아이가 아픈데 돕고 싶다. 집에는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만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태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아이다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은 씨는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으면서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호가 어릴 때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동생 학원비를 자신의 용돈에서 몰래 내주면서도 들키면 그냥 일하고만 했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티를 내는 법이 없었고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격이라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가 그 사람을 오해했을 때 왜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냐는 자책이 있다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이정은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없이 그냥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정은 씨가 결심을 한 것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큰딸 수아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뚜렷한 나이였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가족과 멀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이정은 씨는 수아를 불렀습니다. 아들 준서는 아직 어려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서 본 문자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수백 개의 문자를 보고 수아 역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엄마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후배 박준혁 씨, 아들 민준이 3년의 기록 수첩. 그리고 아버지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 수아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수아는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우리한테 잘 웃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이정은 씨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수아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웃는 것이 아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마치 좋은 것들을 집에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항상 에너지를 조금씩 아끼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집 밖에서 이미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읽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읽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정은 씨가 민준이를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사연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도 되는 걸까? 가면 박준혁 씨 가족이 불편하지 않을까? 나는 남편이 도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사람인데 그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은 씨는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박준혁 씨에게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박준혁 씨의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준혁 씨의 아내는 조용하고 단아한 분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아이가 살았다고 그 말 한마디를 꺼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옆에서 공원 바닥의 개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차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이 또렷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다가가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어른을 바라보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생명이구나.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이 3년을 버텼구나. 이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으면 됐다고 적었던 그 아이구나. 이정은 씨는 아이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냐고, 오늘 날씨 좋다고, 개미 많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네 하면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정은 씨는 혼자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 이정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사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의 핸드폰을 켭니다.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나오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면 잠금 화면에 남편이 찍어둔 배경 화면이 보입니다. 집 근처 공원 벚꽃 사진입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지만 화면이 예쁩니다. 그 화면을 보다가 문자함을 엽니다. 마지막 문자는 여전히 장례식 당일 오전에 온 박준혁 씨의 문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수술 잘 됐어요. 이정은 씨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남편이 그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빈소에서 조문객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온 문자를 남편은 영영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은 씨는 가끔 그 문자에 답장을 보냅니다. 물론 번호는 박준혁 씨의 번호입니다. 하지만 이정은 씨는 그 문자가 남편에게 닿는다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정은 씨는 그렇게 적어보냅니다.
그러면 박준혁 씨에게서 짧은 답장이 옵니다. 오늘도 잘 뛰어다녔습니다. 혹은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짧은 답장을 받으면 이정은 씨는 핸드폰을 놓고 남편이 앉던 방 창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들었죠? 이정은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소소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한참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김태호 씨는 분명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어서 가족을 힘들게 했고 설명하지 않아서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이정은 씨가 혼자 받은 상처는 남편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내가 더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고 후배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두 가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소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을 숨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침묵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서로 맞닿지 못해서 생기는 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이 사연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씨,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을 이제는 조금씩 다른 언어로 읽어가실 수 있기를 소소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오래오래 잘 뛰어다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소의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소소가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소소가 직접 읽고 직접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